그 톡으로 보내주는 거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좀 안내를 좀 해주세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거 보니까 좀 되게 요즘 시험에 잘 안 들어가는 옛날 시험에 많이 나왔던 그런 작품들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 김소월의 그 작품 진짜 오랜만에 봤다. 보석대의 땅이라도 있었다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소연아, 너네 학교 마치고 바로 오는 거야? 진짜 곧바로 온다고? 빨리 올 수도 진짜 나? 아니야? 지금 최대한 빨리 온 거야? 네. 1학년 애들은 더 빨리 온 거 같은데. 뭔가 한층 더 높아서. 거리상으로 불리하다. 그래, 나이도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숨도 차겠죠. 자, 일단 오늘 요거 수능 예시 문항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보는 이유는 우리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고자 함이고, 우리가 내신 요 수업을 시작한 지 조금 돼가지고 시간적으로 이제 진도적으로 여유가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할 거고요. 다음 주에 뭘 할 거냐면 이 표현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한번 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학원 여러분들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초부터 학원을 다녔다라고 하면 본 적이 있는 교재일 텐데 그 원장쌤 수업 때 하는 이제 개념어 고객이라고 하는 교재의 일부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주로 많이 헷갈려 할 만한 뭐 대꾸법이라든지 영탄적 표현이라든지 뭐 몇 가지 표현 방식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헷갈리지 않게 성질을 가를 수 있을 어떤 개념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다다음 주 2주 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험 대비가 시작될 거야. 제 시험 대비가 시작될 건데 아마 쌤 생각에는 지금 이 중요고랑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체반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이제 따로 이제 멘토식으로 해서 개별로 이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쌤이 과제를 좀 많이 내줄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주말에 좀 해결을 하면서 질문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랑 시간이 맞으면 나랑 볼 수도 있고 나랑 시간이 안 맞으면 안 볼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일요일 날 들어오면 나랑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일요일 날 못 들어오면은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해야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 202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치게 될 수능이죠. 수능부터는 이제 변화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되게 많아. 몰라, 뭐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뭐 그냥 결국 국어라는 게 잘 읽고 잘 풀면 되지. 그게 맞거든. 그냥 잘 읽고 잘 풀면 끝이라서 변화된 줄 모르고도 뭐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기존에 해오던 이제 쌓여왔던 데이터들이 있는데 내가 기존에 쌓아왔던 데이터들 중에 일부밖에 활용을 못한다는 게 좀 이제 특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때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개념은 여러분들 다 언제 배웠냐면 교과할 때, 그러니까 학교 내신에서 꽤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안 적어도 돼. 내가 사실은 여기 지금 이 입안 학생들은 나랑 오래 수업하는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사실 크게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나는요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걸 계속 질문해요. 심지어 뭐까지 질문하냐면 중학생 때 배웠던 것까지 질문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가끔씩 중학교 어디 나왔는지도 물어봐요. 난 중학교 출판사 다 알고 있으니까. 출판사별로 단원도 다 알고 있으니까 무슨 작품 배웠는지 그때 배웠던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학습이라고 하는 건 항상 누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애 주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국어라고 하는 건 개념은 다 똑같은 걸 배웠을 텐데 지문은 다 다른 걸로 배웠을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배우면서 쌓여왔던 이 교과 지식들을 여기에서 적용시킬 수 있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베스트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3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 너무나 많은 역경들이 있다 보니까 대체로 중3, 고1 때 배웠던 내용들을 거의 까먹어. 사실은 여기 수능에 들어가 있는 국어 과목에서 배우는 개념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중3이랑 고1 때 배웠던 개념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어떻게 지금 이제 그려져 있는지 실제로 여러분들 이전 년 학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위에 선배들도 사실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다 거기에 얼추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풀면서 그렇게까지 많이 못 느꼈을 거야. 기출들을 풀면서. 그래서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과목이 바뀔 거다 보니까 그 바뀐 과목에 대한 이제 그 문제 형식이라든지 이런 변화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해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 모의고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1번부터 10번까지 화작 풀고요. 그죠? 혹시 들고 왔니? 오, 님 있어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화작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 그냥 문법 풀면 되고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근데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하는 거거든. 그럼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바뀐 걸 경험했는데? 라고 하면 작년 10월 모의고사죠. 여러분들 작년 10월 모의고사가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3번 문제에 문법 문제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번에 문법이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자면요.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 발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표는 어느 파트야? 화법 파트거든. 자, 그러면 이 화법의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읽을 때 뭘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까? 표현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 화법이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배웠었죠. 이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자,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이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 발표자가 청중과 소통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만 전달하고 있는지 소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내용을 지금 살펴보자면 제일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발표에 우리가 뭔 부분이라고 합니까? 도입 단계라고 하거든. 요것도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에 다 있는 거죠. 발표라고 하는 건 도입,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을 전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을 정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런 식의 이제 발표 이제 개요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서에서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입 부분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일단 첫 번째,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라고 적혀있죠. 자, 화법은요, 여기 있는 내용을요, 이해하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면서 읽는 게 아니고, 문제랑 지문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빠르게 스캔하는 거야. 어차피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숨겨진 의미를 여기서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로 이 행동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실제로 이 내용을 얘기하냐 안 하냐, 그것만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 지금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환기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환기했는지 볼까요? 지난 시간 있네. 그러면 뭐야? 다 맞는 말이야. 그러면 이 문단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 문단으로 넘어가 봤을 때 이거요, 여러분들 글 나와 있는 순서 뒤바뀌어 있고 이런 적 없습니다.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거고 중간에 있으면 중간에 있는 거고 뒤에 있으면 뒤에 있는 거야. 개요기 때문에. 그러면 앞부분 보면 돼. 자, 표현의 적절성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눴답니다. 여기 어떻게 돼 있어? 어휘와 문장 차원으로 나눴답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거는 맞는 말.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 예시를 중심으로 찾으면 되겠죠. 자, 어휘는 very significant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 다음에 반응을 살피며.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느린 속도로 어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표현이 더 잘 이해되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다들 부자라고. 자,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발표자가 청중과 소통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소통하는데? 고개를 끄덕이고요. 느린 속도. 자, 느린 속도가 뭡니까? 준언어적 표현이죠. 고개를 끄덕이면 뭡니까? 비언어적 표현이야.
자, 그리고 대답까지 들었어. 청중의 대답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면 청중의 대답을 유도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겠죠. 질문을 했으니까. 자, 여하튼 자, 그렇게 해서 쭉 해서 내려가서 지금 여기 보면 뻥치다와 같은 비속어, 뻥치다와 같은 건데 예시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자, 얘를 중심으로 설명해야겠어. 맞는 말. 자, 다음 3번 선지 봅시다. 표현의 적절성 개념이 변하는 양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표현의 적절성에서 뻥치다, 레알 같은 유행어를 사용하는 것.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어느 차원입니까? 어휘 차원이겠죠. 아까 본문에서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으니. 자, 그 다음 문장에서도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문장 차원에서 볼 거야. 자, 그러면서 지금 안전이 편이구나, 중요할 거 같아 보입니다 라고 했더니 자신감이 없었다,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대요. 이것도 사례다, 그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합니다. 경험 나오죠. 자, 그래서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드러내는 표현들을 찾아보니 제가 사용한 리을 것 같다와 그 다음에 아 보이다가 모두 확신의 정도가 낮은 표현들이었답니다. 그래서 뭘 받았다? 지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요거 딱 보는 순간 뭐가 느껴져? 화법과 언어잖아. 문법으로 물어보겠다. 것 같다, 아 보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주장을 밝히는 데 다소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저는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피함으로써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싶었지만 토론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일상에서 다수와 소통하는 담화에 참여하고 있으니 상황에 적절한 문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까지가 중간이야. 전개야. 여기까지가 전개거든.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3번, 4번에 있는 전개 부분을 다 읽었단 말이야. 자, 실제 경험 나왔어, 안 나왔어? 경험 나왔거든. 그런데 개념이 변하는 양상이라고 할 때 지금 여러분들 바로 위에 화면 있죠? 요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 화작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제 국어에 좀 자신 없는 학생들이 화작 많이 선택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화작이 어려워지고 있거든. 근데 화작이 어려워지는 요소가 바로 뭐냐면 이런 것들이야. 문장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표현의 적절성의 개념이 변했냐 이 말이지. 표현의 적절성 개념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과거에는 적절하지 않았던 게 지금은 적절하거나,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게 미래에는 적절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돼. 그래야지 적절성의 개념이 변한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 자, 개념이 변한다는 건 얘가 변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문장에 나와 있는 건 뭐야? 그냥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 쓰고 원래는 이런 말 써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쓰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니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의 개념이 변한 게 아니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 가지고 장난친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화법 문제는 대체로 이런 거 가지고 조금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뭐냐면요. 봐봐. 변한다잖아. 변하는 주체가 뭡니까? 적절성이야. 적절성이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적절성의 변하는 양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관형어로 만들어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체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진짜 많이 해요. 이거는 문학에서도 많이 해. 변한 건 사실은 여기에서는 변한 건 그냥 시대가 변하면서 하는 말이 변한 거거든. 근데 여기 지금 적절성이 변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딱 변했다라는 말 들었을 때 그치, 시대가 변하면서 말도 좀 변했지 라고 하는 순간 답이 없어져 버려. 이해돼요? 뇌가 오염되면 보이지도 않아요. 답이 안 찾아져. 그럼 거기서 시간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여러분들의 연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법 파트는 우리가 양치기, 그러니까 그냥 드립다 많이 푸는 걸로도 좀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화작을 좀 많이 틀리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바쁘지만 나중에 방학 때나 이럴 때 모아가지고 걔네들만 풀어보세요. 수능 특강 같은 거 아니면 기출 같은 거, 특히나 작년, 재작년 진짜 문제 치사한 거 많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풀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좀 올 겁니다. 자, 다음 3번 봅시다. 말하기 방식도 비슷하게 보면 풀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제일 좋은 건요, 이거 먼저 푸세요.
이거 글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한 개잖아. 무조건 틀린 거 찾으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틀린 거 하나 빼고 나면 나머지 네 개는 다 맞는 말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글을 자연스럽게 여기서 요약을 해준다고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요거 풀고 나서 다른 거 풀면 조금 더 쉽게 풀릴 겁니다. 빠르게 풀릴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본용어, 보조용어 우리 지난 학기에 진짜 많이 했다. 그쵸? 자, 그래서 배운 거 웬만하면 까먹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문법 요소 물어보거나 또는 본용어, 보조용어 물어보거나 의존명사 물어보거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확신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물어보는 거야. 뭐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작년 10월 모의고사에 뭐 나오는지 기억납니까? 작년 10월 모의고사에 3번 문제에 똑같이 뭐 나왔냐면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거기에 A 박스인가 뭐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 여기로 가져와서 그 문법 요소 물어봤습니다. 시간 표현, 그 다음에 저기 뭐냐 피동사동, 그 다음에 그 시제, 미래 시제 뭐 이런 것들 물어봤었거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이런 거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법 요소, 문장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4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볼 건데 저에게는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한 듯 이해되고 있답니다. 자, 저는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하다고 믿게 됐습니다. 지금 거의 같은 의미의 문장인데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지금 정도를 나누어 놓았다 라고 하는 게 좀 보이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선지들을 좀 보자면 2번 선지 먼저 볼게요. A는 C와 달리 피동접사가 있는 동사를 사용해서 확신의 정도를 드러냈다라고 되어 있죠. 자, 피동접사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야? 얘는 이제 파생적 피동문을 찾는 거였죠. 자, 그래서 A 봅시다. 파생적 피동문 어디에 있습니까? 이해되다. 자, 우리 이히리기도 피동이지만 그 파생적 피동접사를 쓰지만 뭐뭐 되다라는 말이 있거든. 발견하다, 발견되다. 사용하다, 사용되다. 얘네도 피동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뭐뭐 되다, 이 되다가 접사입니다. 자, 다음 C를 봅시다. C와 달리라고 되어 있네. C 볼까요? 저는 대체로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뭐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지 여기에서 피동이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겠죠. 자, 다음 3번 선지 보자면 A, D입니다. A와 D는 모두 의존명사를 썼는데 의존명사가 나타내는 확신의 정도는 D가 더 높아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의 지금 의존명사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여기 사용되었죠. 그 다음에 D가 더 높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의존명사 어디에 사용되어 있어? 이거 낚시죠? 법입니다. 요거 의존명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봐봐. 중요한 일단은 관용어야. 그리고 얘는 서술어잖아. 뭐뭐입니다. 그리고 입니다는 서술격 조사죠. 명사 플러스 서술격 조사. 자, 그러면 중요한 빼볼까? 분명히 안전이 편의보다 법입니다. 말 돼? 안 돼? 안 돼. 얘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세상에 관용어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뭐 때문이야? 의조 명사 때문밖에 없습니다. 관용어는 원래 세상에 없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없으면 말이 안 되거든. 그럼 뒤에 있는 애는 의조 명사야. 자, 그래서 의존명사 사용되어 있죠. 의존명사가 나타내는 확신의 정도는 D가 더 높아요. A, B, C, D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이거 느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굳이 피동으로 쓸 필요 없는 문장들을 피동으로 쓰면 뭐가 있어요? 회피하는 느낌이 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확신이 좀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피동 표현이 없거든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얘가 확신의 정도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D가 더 높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보면 되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서 1번 선지 한번 봅시다. A는 B와 달리 보조용언을 써서 확신의 정도를 드러냈답니다. 보조용언이네. 자, 그러면 A, B, A에 있는지 봅시다. 저에게는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한 듯 이해되고 있습니다. 뭐가 보조용언이에요? 있습니다가 보조용언이죠. 이해된다라고 해도 되잖아. 이해됩니다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해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진행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피동표현 진행상 전부 다 있죠. 아마 여러분들 실제 수능 때요 이 문법 요소 파트가 진짜 중요할 겁니다.
왜냐면 화법과 언어가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문장 표현을 무조건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위에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문법 문제가 총 5문제야. 5문제다 보니까 문법 요소가 안 나오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문법 요소보다는 문장 성분을 물어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문법 요소를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속에 있는 의미는 뭐 서술어의 자릿수 물어본다든지 또는 부사어랑 관용어 개념을 물어보는 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근데 문법 요소는 이런 말들이랑 연결되면 문장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 표현,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높임 표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3번 문제는 당분간 문장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계속 좀 고정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법 요소, 중의적 표현, 그 다음에 뭐 저기 뭐냐 불필요한 표현들 있죠. 불필요한 사동 표현, 불필요한 피동 표현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야. 자 다시 A는 B와 달리 보조용어를 썼다. 자 이해되고 있습니다. 보조용어 사용되었죠. 자 B 봅시다. 저는 자 A는 일단 사용되었고 B도 달리라고 했으니까 B는 사용되면 안 돼. 그런데 저는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하다고 지금 믿게 됐습니다 라고 돼 있잖아. 뭐뭐 하게 되다죠. 뭐뭐 하게 되다. 얘도 피동이거든. 근데 얘는 무슨 피동이냐면 통사적 피동이야. 그래서 끊으면 얘가 보조용어이죠. 이거 작년 수능인데 이거 되다가요 여러분들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보조용어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하다도 마찬가지고 하다 되다는 보조용어로 쓰일 때도 있고 동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 답이 몇 번이냐? 1번입니다. 달리가 틀렸어. 뭐가 돼야 돼? 모두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달리라는 선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틀린 선지일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일단 첫 번째 얘네 둘의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뭔데? 모두로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둘 다 아니다, 둘 다 맞다 라고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용언이라고 적혀 있으니 보조용언 있는지 없는지 해서 모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A, B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요거 두 개 판단하면 됩니다. 선지에 달리라고 적혀 있으면. 자 다음 넘어갑시다.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몇 번 갔어? 자 그 다음 요거 토의 부분은 넘어갈게요. 요거는 기존에 여러분들 4번부터 6번까지 푸는 화법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 문제 요거 9번 문제만 한번 쭉 봅시다. 요거 9번 문제 맞춘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문제가 틀렸거든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적절한 것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저께 발견했는데 깜빡하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질문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 진짜 거짓말하는 거. 목요일 반 학생들이 제일 빨리 받아갔는데 물론 이제 내가 저기 주말에 받아가라고 했지만 그래도 제일 빨리 받아갔거든. 내가 토요일 오후부터 나눠줬으니까. 이 질문한 학생은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이제 중3에서 고1로 올라오는 아무도 질문 안 했어요. 2학년 이렇게 많은 인간 다 똑같이 나눠줬는데 100명인데 100명 아무도 질문 안 했어요. 나한테. 반성하세요. 자 다시 지금 요거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두 가지거든. 일단 첫 번째 여기에 관용사형 어미랑 그러니까 저기 뭐냐 어미가 들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접사가 들어가 있느냐 그거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에 빈칸에 들어가서 문장을 넣었을 때 맞는 말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맞아야 맞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해보면 4번 빼고 전부 틀렸다라는 거밖에 안 나와. 4번만 맞는 말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수준 높았던 학생은 어차피 보고 문제가 틀렸으니까 4번이 답이에요 라고 하고 뭐 찍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3, 4번만 봅시다. 3, 4, 5번 나오자. 자 C는 직접 구성 성분이 모두 어미를 포함한다. 이게 중앙여고 여러분들 직접 구성 성분을 안 배웠다. 그쵸? 직접 구성 성분 이게 배운 학교들도 있거든요. 요게 직접 구성 성분이 뭐냐면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문법하면 하겠지만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우리가 견눈질이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얘를요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어근과 접사 개념으로 나눠볼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질은 무조건 접사잖아. 장난질, 정미사죠. 그러면 견눈을 생각해 봅시다. 얘는 하나의 단어야 아니면 얘는 쪼개질 수 있어? 쪼개질 수 있죠. 어떻게? 곁이라는 단어랑 눈이라는 단어로. 자 그러면 얘를 어근이라고 할 거야. 그럼 물어봅시다. 얘는 어근 만났으니까 합성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어근이랑 접사가 만나 있으니까 파생어라고 해야 돼요? 합성 파생어는 없잖아 세상에. 합성어 아니면 파생어거든.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직접 구성 성분이 필요한 거야. 자, 세 글자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 어떤 식으로 나눠볼 수 있냐면 견눈 플러스 질이거나 또는 곁 플러스 눈질입니다. 세 글자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이거밖에 없어. 경우의 수는. 맞잖아. 그럼 생각해봐. 곁 플러스 눈질이야? 곁눈 플러스 질이야? 소면아 왼쪽 오른쪽? 뭐라고요? 왼쪽. 왼쪽? 자 우리가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곁눈이라는 말을 평소에 쓰냐 안 쓰냐? 질 빼고 안 쓰는 것 같지? 써요. 나는 그녀를 곁눈으로 흙깃봤다. 곁눈이란 말 써요. 이해되죠? 그러면 곁눈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떤 곁눈이라는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야. 일상적으로. 자 그러면 곁눈이라는 말이 있어. 자 곁눈이라는 말 뒤에 접사가 붙었네. 얘는 합성어야 파생어야? 파생어가 된다. 결론이. 왜? 만들어진 단어에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만약에 곁눈이라는 말이 세상에 없어. 그리고 눈질이라는 말이 세상에 있다고 쳐봐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합성어가 됩니다. 왜?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하나가 됐는데 이 단어가 또 다른 어근을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관계라면 합성어, 이 관계라면 파생어야. 그럼 견눈질은 뭐야?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파생어입니다. 그러면 직접 구성 성분은 어떻게 나눠줘야 돼? 이렇게 끊어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견눈 플러스 질로.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지금 직접 구성 성분을 다 나눠놨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 다 합성어죠. 맞죠? 뜻있고 자 위에 봅시다. 추운 바람 맞개는 지금 직접 구성 성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추운 바람 플러스 맞개로 구성돼 있다고. 자 이때 추운 바람 할 때 어미 니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사 개가 있어. 맞게 할 때 개가 접사. 그 다음에 어미 니은 여기 추운의 관형사형어미 있죠. 그래서 추운 바람 맞개는 지금 직접 구성 성분으로 이렇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어미 들어가 있고 접사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자 3번 볼게요. C는 직접 구성 성분이 모두 어미를 포함한답니다. C 한번 볼까? 직접 구성 성분이 모두 어미를 포함하는가? 자 지금 는 어미 들어가 있죠. 컵봄는. 그 다음에 긴통 할 때 기에 니은 보입니까? 관형사형 어미 사용되어 있어. 그럼 일단 포함한다는 맞는 말이야. 넣어봅시다. 자 C는 직접 구성 성분이 모두 어미를 포함한다는 점이 추운 바람 맞개와 같다. 추운 바람 맞개 막 여기에 지금 어미 있어 없어? 없어. 막은 어간이잖아. 걔는 뭐야? 접사라고 적혀 있잖아 여기에. 그럼 여기는 어미 없다고요. 막다의 막이니까. 맞죠? 그러면 틀렸어. 자 다음 4번 선택 볼게요. A와 B는 모두 어미를 포함하지 않는 직접 구성 성분이 있답니다. 자 A와 B는 요거 두 개다 그쵸? 어미를 포함하지 않는 직접 구성 성분 볼까요? 여기에 지금 어미를 포함하지 않는 직접 구성 성분 여기 있네. 종이 컵통. 여기는 어미 없잖아. 자, 세 컵법이 통에는 어미 없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지금 요 직접 구성 성분 중에서 하나씩은 다 뭐가 없어 지금? 어미가 없어. 여긴 어미가 있는데 여긴 또 심지어 어미 없네.
맞죠? 자, 그래서 어미를 포함하지 않는 직접 구성 성분이 있다. 일단 맞는 말. 그러면 추운 바람 막개랑 연결해 봅시다. A와 B는 모두 어미를 포함하지 않는 직접 구성 성분이 있다는 점이 추운 바람 막개와 같다. 막개 어미 없다고 했잖아. 접사만 있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얘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5번 한번 볼까? B와 C는 모두 접사를 사용하여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B와 C 요거 봅시다. 접사 사용되어 있는가? 컵 뽑는 긴 통 사용 안 돼 있어. B 세 컵 뽑이 통 여기도 뽑이가 있네. 여기 접사죠. 그런데 얘는 C는 접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B, C를 판단하는 데서부터 뭐야? 선지가 틀렸어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작년에 다 배웠던 개념으로 직접 구성 성분만 안 배웠고 나머지는 다 아는 거죠. 정답은 4번. 자, 넘어갑시다. 자, 11번부터 13번. 우리 요거 비문학 지문 한번 볼 거야. 요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볼게요. 지문을. 자,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았죠. 21세기 들어서 보편화된 디지털 영상 기술은 영화 미화, 그 다음에 창작 방식, 영화의 관객 체험, 영화 체험 등 영화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를 초래했답니다. 자, 특히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가공하는 디지털 후반 작업, 그러니까 영화가 만들어진 이후 디지털 후반 작업이 통상적 제작 과정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 잘 보세요. 영화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리얼리즘적 매체라고 하는 오랜 믿음이 흔들렸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딱 보는 순간 영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로 찍는 거야? 카메라로 찍는 거야. 카메라로 찍으니까 사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자, 지금 오랜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리얼리즘적 매체라고 생각했던 게 과거부터 해왔던 생각이지. 그런데 이 과거부터 해왔던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했고, 그게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디지털 후반 작업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뒤에는 뭔 얘기 나올 거야? 디지털 얘기 나올 거야. 맞죠? 자, 영화는 처음 발명되었을 때부터 놀라운 현실 재현 능력으로 주목받았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오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과거부터 해왔던 믿음이겠지. 그게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뭐야? 놀라운 현실 재현 능력 때문이다. 그쵸? 자, 그래서 카메라의 셔터가 작동하면 피사체의 이미지가 필름에 새겨진답니다. 필름 표면에 각인된 이미지는 영화가 촬영되는 순간에 영화 속 인물, 사물, 공간이 실제로 카메라 앞에 존재했음을 확인시켜준대요. 카메라가 찍으니까. 자, 그래서 따라서 영화는 하나의 기록이자 증언으로 인식되었답니다. 자, 지가 베르도프는 역동적인 영화 세계를 해화나 사진보다 더, 자, 사실적으로 재현한다. 리얼리즘적 역량을 뭐라고 얘기했다? 영화 눈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영화 눈은 지각을 확장해줬대요. 확장하게 해줬대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 총체적인 인식,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줬대요. 왜? 아주 리얼하니까. 자, 다음. 필름 영화와 달리 디지털 영화에서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 사이에 연관성이 매우 느슨하거나, 현실과 영화 사이에 연관성이 느슨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자, 디지털 영화에서 이미지는 0과 1의 이산적인 전자정보로 저장되며 이 정보들은 디지털 후반 작업에서 변형된다. 자, 디지털 후반 작업 아까 1분단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 뒤로. 자, 그래서 디지털 후반 작업 과정에서 변형되기 때문이라고 했으니 이제부터 디지털 후반 작업 과정은 뭐랑 연결? 변형이랑 연결. 그러면 변형은 뭐가 변형되는 건데? 디지털 영화에서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 사이의 연관성이 느슨해진다며. 그러면 변형은 뭐가 변형되는 거야? 현실이 변형되는 거겠죠. 그래서 디지털 후반 작업 과정에서 지금 현실이 변형되기 때문이다 가 연결돼야 됩니다. 자, 더 나아가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가상의 인물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해졌대요. 자, 그러면서 레프마노비치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영화 눈의 시대가 지나갔답니다. 이거 아까 앞에서 나왔던 말이다, 그쵸? 두 번째 나오는 말, 그거 지나갔대요. 앞에 거. 그러면 앞에 기억 밑줄 그어져 있고 니은 밑줄 그어져 있고 사람 이름 달라요. 과거에 게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건 뭔데? 저 사람의 의견과 이 사람의 의견 물어볼 수 있을 거야. 심지어 밑줄까지 그어져 있어. 맞죠? 그러면 무슨 차이인데? 영화 눈의 시대가 지나가고 영화 붓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야. 근데 그럼 영화 붓의 시대는 어떤 의미인데? 밑에 조금 더 나오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영화 붓은 뭐랑 관련되어 있어? 현실이 디지털 후반 작업 과정에서 변형된 것,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영화 붓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현실의 사실적 재현을 넘어서 상상의 세계를 그려내는 이른바 합성 리얼리즘이랍니다. 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영화는 사진보다 회화나 애니메이션에 더 가까워졌답니다. 이 얘기 하는 이유 뭐 때문인데? 사진이랑 가까운 건 과거에 누가 얘기했던 거? 베르토프가 얘기했던 거. 아까 베르토프가 얘기했던 건 영화는 사진에 가까웠어. 그림보다 훨씬 더 사실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디지털 후반 작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오히려 영화가 뭐랑 가까워졌어? 회화나 애니메이션에 가까워졌어. 현실이랑은 멀어졌고. 자, 다음. 그런데 변형되고 가공된 디지털 이미지가 오히려 영화의 사실적인 느낌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된답니다. 이거 방학 때 쌤이랑 같이 수업했던 학생들은 얘기했습니다. 역설의 뜻이 뭐라고 했어? 역설의 뜻이 뭐야? 겉보기에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건 이제 문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언가가 역설적이다라고 하면 역설에는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 모순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 자, 그래서 여기서 모순은 그러면 뭐가 모순인데? 변형되고 가공되었어. 그러면 뭐가 변형되고 가공된 건데? 아까 내가 연결했죠. 현실이라고. 현실이 변형되고 가공된 거란 말이야. 그랬던 디지털 이미지가 오히려 영화의 사실적인 느낌을 강화해 준다고. 뭐가 모순이야? 현실이 변형되었는데 사실적인 느낌이 강화된다. 가역설이겠지. 그럼 생각해봐. 이거 얘기하면서 이 글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가 강조가 되겠어? 얘가 강조될 겁니다. 왜 그런데? 얘는 벌써 위에서 나왔던 내용이잖아. 역설적이라며. 얘가 밑에서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사실적인 느낌이 강화되는 거야.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스티븐 프린스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공된 이미지를 관객이 사실적으로 인식하는 트루라이즈,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 현상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한다? 지각적 리얼리즘. 자, 그러면 나왔네. 지각적 리얼리즘. 요거는 뭐야? 합성 리얼리즘. 앞에 나왔던 거 뭐였어? 사진적 리얼리즘이었거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잘 보세요. 그는 영화가 보여주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자, 영화가 보여주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사진적 리얼리즘이래요. 이거 아까 누가 했던 이야기야? 지가 베르토프가 했던 이야기야. 자, 요것도 쌤이 방학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요즘 비문학에서요, 이런 3문단의 어떤 개념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게요, 저 위에 1문단 또는 가, 나 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나에 나왔던 이야기가 가 지문에 있는 개념을 설명하는 이런 경우 많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글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짜여 있다고요. 자, 문장을 살펴보면 트루라이즈, 즉 진짜 거짓말 현상을 지각적 리얼리즘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는 영화가 보여주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사진적 리얼리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이제 그건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과거에는 있었다는 거거든. 지금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과거에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뭐였어? 아까 위에서 나왔던 요거였잖아. 맞죠? 자, 다음.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인위적으로 변형된 이미지에서 더 강한 사실감을 느끼는 관객의 심리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인위적으로 변형된 이미지야. 그런데 지금 요 문단 스티븐 프린스의 개념에서 인위적으로 변형된 이미지는 부정적인 의미야, 긍정적인 의미야.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걸 더 현실 같다고 느끼는 거니까. 더 강한 사실감을 느끼는 관객의 심리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디지털 영화에서 관객이 보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가 아니라 지각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어서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랍니다. 자, 디지털 영화에서 관객이 보는 동그라미. 이게 사실은 동그라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여기에 진짜로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나오는 문제랑 같이 좀 연결해 보기 위해서 미리 그냥 하는 거야. 원래는 이런 걸 보고 이제 이거 문제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건 뭐 알 수 없죠. 사후적인 거니까. 자,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가 아니라 지각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어서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랍니다. 자, 지각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었대요. 자, 따라서 필름 영화의 이미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디지털 이미지의 실제성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름 영화와 디지털 영화는 이미지의 실제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 실제성이 무슨 뜻이야? 실제로 존재하는 성질이야. 실제성. 차이가 있어 없어? 개념적으로. 자, 필름 영화는 실제로 있는 걸 찍는 거야. 디지털 영화는 실제로 있는 걸 찍어서 디지털로 변형시키거나 또는 세상에 없는 걸 디지털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디지털 영화잖아. 실제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죠. 자, 다음. 디지털 영화는 영화의 리얼리즘적 속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초래했답니다. 자, 리얼리즘적 속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어떻게 전환되었는데? 저기 합성 리얼리즘, 지각적 리얼리즘, 그리고 사진적 리얼리즘 변형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전환시켰습니다. 맞죠? 맞는 말. 자, 다음 3번. 트루라이즈는 인위적으로 가공된 디지털 이미지에서 관객이 사실적인 느낌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인위적으로 가공된 디지털 이미지. 사실적인 느낌. 아까 요거 좋은 거라고 했잖아. 맞는 말. 그 다음 4번. 영화가 기록이자 증언이라는 주장은 영화의 이미지와 현실 사이에 실제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생각해봐봐. 기록이자 증언이라는 주장. 이거 누가 얘기했던 건데? 요거 기업, 지가베르토페아.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연결해야 되는 거 바로 뭔데? 아까 이야기했던 사진적 리얼리즘. 그리고 실제의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게 이제 지가베르토프가 했던 이야기죠. 자, 그러면 기록이자 증언이라는 주장은 영화의 이미지와 현실 사이에 실제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실제적인 연관성. 맞는 말이죠. 자, 다음 5번 선지 한번 볼까? 디지털 영화에서 이미지는 0과 1의 정보로 투사되며 관객은 이 정보를 인지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여 받아들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의 주어 한번 살펴봅시다. 관객이 주어야. 자, 그러면 인지 가능한 형태로 전환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서술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장을 요약하면 어떻게 돼? 관객은 정보를 인지 가능한 형태로 전환한다 가 되는 거죠. 자, 위로 올라가 봅시다.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디지털 영화에서 관객이 보는이야. 보는. 자, 그러면 관객이 주어면 보는 게 서술어야. 자,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가 아니라 지각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어 스크린에 투사되었다고요. 자, 그러면 전환된 건 누가 전환된 거야? 이미지가 전환된 겁니다. 전환되다잖아. 전환되다.
그렇죠. 자, 전환되어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디지털 영화에서 관객이 보는 것은 관객이 보는 것이 화면일 거 아니야. 그러면 화면은 전환되어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이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겠네. 주어 서술로 찾으면. 자, 그러면 전환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야? 지금 화면이 전환되어서 지금 나타나는 거야. 관객은 뭐만 하고 있어? 보기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관객은 정보를 인지 가능한 형태로 전환한다고 돼 있잖아. 관객은 전환한 적이 없거든요. 전환된 걸 보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했던 다 전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주체 변환에 해당하는 거죠. 관객은 사실 보는 것의 주체인데 전환하는 것의 주체가 아니죠. 정답이 5번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12번 넘어가고요. 13번. 자, 이거 봐봐. 변환 형태. 무슨 과목으로 바뀐다고 했어? 독서와 작문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요 지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비문학 지문은요. 그냥 원래 기존의 비문학 지문이랑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기 안 했는데 요거 봐봐. 뭐 한답니까? 비평문을 작성한답니다. 떠올린 내용이래요. 자, 그러면 요거는요. 무조건 지문에 나온 내용 OX 가르는 겁니다. 왜? 본문에 있는 걸 뭘로 바꿀 건데 자기가 쓰는 글로 바꿀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고3 수준으로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지문에 나온 내용 OX를 물어보는데 맞는 선지인데 실제로 지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를 사용해. 근데 걔가 맞는 선지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뭘로 바꾸는 건데? 유의어로 바꾸는 거야. 동의어로 바꾸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이거 작년에 많이 했어요. A는 B고 B는 C고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는데? A는 C라고. 원래 비문학 지문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했었죠. 자, 우리 수능시험, 비문학 시험을 이런 식으로 연역적 논리를 통해서 제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작년에 했어. 연역은 100%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상. 그러니까 아무도 반박을 못해. 그래서 작년에 뭐 칸트 지문 뭐시기 어쩌고 뭐 저쩌고 뭐 답이 두 개니 어쩌니 해도 뭐 평가에서 꿈쩍도 안 하잖아. 왜 꿈쩍도 안 하는데? 이미 이 구조를 지문 안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 100%그 답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지문이 아무리 모호해도. 그런데 지문을 모호하게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합니까? A는 B라고 1문단에서 얘기해줘요. 그리고 되게 애매모호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문장 하나 적혀있고 걔가 C라는 의미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글들을 쭉 읽다 보면 갑자기 중간에 뜬금없이 뭔 얘기하냐면요. 얘랑 얘가 똑같다는 걸 은연중에 밝혀. A 뭐는 뭐와 달리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와 달리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과거에는 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잖아. 이런 식이라든지 A는 B와 달리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B는 안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네모랑 B가 똑같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요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제 앞으로 A랑 똑같은 문장은 뭐로 읽어야 되는 거야? C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 문장을 읽을 때마다 C로 바꿔서 읽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비문학의 기본적인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선지로 나오면 절대 틀릴 수가 없는 선지야. 글 안에 만들어진 논리거든. 다만 여기 이 네모 표시에 되어 있는 이게 진짜 애매모호한 문장으로 쓰일수록 어려워지는 거지. 똑같습니다. 선지도 똑같이 그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선지도 말이 바뀌어 있는 거야. 또 다른 유의어나 아니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나 문장으로 바뀌어 있어. 그러면 걔를 대입시켰을 때 A랑 B가 똑같나? 그리고 또는 얘가 B랑 똑같나? 똑같아. 그럼 그때 그 순간부터 A, C는 똑같은 거야 그냥. 자, 그래서 A, B, C는 다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좀 어렵게 나온다면. 고2 수준에서 그렇게까지 나올까 싶기는 한데 어찌됐건 간에 비평문을 쓴다고 했으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냥 사실관계 OX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관계 OX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안 쉽다고요. 어려워요. 이건 수능 수준에서는. 자, 근데 여기서는 좀 쉬웠죠. 3번 선지 한번 봅시다. 미안합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위에 감독님께서는 이전 영화들과 이번 작품 보기가 있으면 보기에 있는 내용이 본문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필름 작업, 디지털 기술. 자, 그러면 이전 영화는 뭐야? 사진적인 거죠. 사진적 리얼리즘이고요. 나는 뭔데? 뭐였냐? 지각적 아닌데. 합성 리얼리즘이네요. 근데 A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잘 읽어야 되죠. A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제가 디지털 영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사람 이제는 디지털 영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근데 뒤에 읽어보면 아닙니다.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어? 그렇지만 이번에는 역사적 사건의 현실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디지털 그래픽을 최소한으로 사용해봤답니다. 이게 의도야. 그러면 이 사람은 100% 합성 리얼리즘이라고 좀 기다려. 교주야! 자, 앞에 봐. 100% 이 사람의 의도가 합성 리얼리즘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합성 리얼리즘은 뭔데? 디지털 후반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제 애니메이션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합성 리얼리즘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되어 있어? 여전히 디지털을 활용했지만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용은 이걸 사용했지만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야? 이 마인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이 A 말에서 나온 의도입니다. 의도. 여러분들이 지문을 진짜 잘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면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글에 쓰여 있는지가 보여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선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진 원리에 접근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글을 읽어보는 건데, 자, A가 자신의 영화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통해서 이 나에 대한 비평에서 A가 영화붓과 합성 리얼리즘을 중시한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자, 영화붓과 합성 리얼리즘 중시한다. 사용은 했지.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지. 왜?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보기의 의도를 이해하면 바로 이제 해결 가능한 문제죠. 자, 다음 거는 이제 문학을 하고 다음 시간에 되겠다. 한 10분 쉬었다 갑시다.